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 노트르담의 곱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2장 기적궁에서의 결혼 1. 그랭구아르가 재판소에서 나왔을 때 거리는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어둠을 벗삼아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다. 첫 연극이 실패로 끝난 지금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이제까지 묵고 있던 숙소인 그르니 에시릴로 거리로도 돌아갈 수가 없었다. 파리 주하로 20솔이나 되는 6달치의 방세가 밀려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의 12배나 되는 돈이었다. 그는 생트 샤펠의 출락간 집의 작은 쪽문에 몸을 기댄 채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 보았다. 사바트리 거리에 있는 파리 고등법원 판사의 집 앞에 있는 작은 디딤돌이 생각났다. 그것은 나귀를 탈 때 딛고 올라서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훌륭한 베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는 당장 그곳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태섬으로 들어서기 전에 그는 광인 교황의 행렬이 횃불을 켜들고 재판소에서 몰려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의 상처는 덧나고 말았다. 빌어먹을. 그는 발길을 돌려 생미셸 다리를 건너고자 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불꽃놀이를 하며 그의 갈 길을 막았다. 그는 다시 발길을 돌려 풍토 샹즈 다리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다리 여기에 있는 집집마다에는 국왕과 항태자와 플랑드르의 마리그리트 공주를 상징하는 깃발과 오스트리아 공작과 보제 전하와 부르봉 추기경과 잔느 드 프랑스 공주와 부르봉 서자 전하가 그려진 깃발이 붙여져 있었다. 누군지 참으로 행복한 화가로군. 그랭구아르는 깃발들을 보면서 생각했다. 그는 다리 앞에 있는 거리로 나아갔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없어서 시인이 걷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그곳 깊숙이로 숨어들었다. 얼마를 걷다 보니 강가가 나왔다. 시태섬의 서쪽 지점이었다. 그는 청동으로 빚어진 말과 봉네프다리 아래에 펼쳐져 있는 그 작은 섬을 바라보았다. 강물 저편에 뱃사공의 작은 오두막이 보였다. 참으로 속편한 팔자로군. 그는 오두막 근처에 있는 뱃사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영광도 필요 없고 축홍가를 짓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속편한가. 그에게 왕이며 공주가 다 무슨 소용이랴. 암소들에게 뜯게 할 마리그리트 외에 다른 마리그리트는 몰라도 되니 말이다. 하지만 나는 시인이라는 이유로 야유를 받고 12솔의 빚을 진 채 주위에 떨고 있으니 참으로 가련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구나. 그때 오두막에서 쌍겹 폭죽이 터져나왔다. 뱃사공이 축제를 위해 불꽃을 쏘아 올린 것이었다. 망할 놈의 축제 같으니 여기에서조차 벗어날 수가 없다니. 그랭구아르는 치를 떨며 외쳤다. 그러다 갑자기 몸을 돌려 재판소 쪽을 돌아보았다. 그래 좋아. 기왕 광인교황에서도 거창한 깃발에서도 불꽃이나 폭죽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면 바로 그 한복판으로 뛰어들리라. 거기엔 불꽃이 있으니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고 시에서 내준 음식이 있으니 배고픔은 면할 수 있겠지. 그는 마치 대단한 결심이라도 한 듯 재판소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2. 그레브 광장의 북쪽 모퉁이에는 썩 훌륭한 탑이 있었다.
그것은 루이 15세 시대의 낡은 건물들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한쪽은 강둑에 인접해 있었으며 나머지는 높고 침침한 집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광장 동쪽 중앙에는 세 채의 집이 나란히 합쳐진 거대한 건물이 불쑥 솟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에 세 가지 이름을 붙였다. 샤를르 5세가 황태자 시절에 살았다고 해서 동궁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시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시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또 굵은 원기둥이 건물을 받치고 있다고 해서 기둥집이라고 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그레브 광장은 오늘까지 풍기고 있는 불길한 분위기를 당시부터 지니고 있었다는 말이다. 자잘한 돌멩이가 깔린 마당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교수대와 죄인 공시대는 그로부터 50년 동안 숱한 생명들을 앗아갔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300년 전까지 세바퀴며 돌, 교수대 등의 모든 형구들이 제멋대로 제정된 법률과 함께 오늘날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파리에는 그레브의 불명예스러운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3. 그랭그와르는 그레브 광장에 도착하자마자 훨훨 타오르고 있는 불길로 향하였다. 그곳에 오기까지 수많은 물레방아를 지나오느라 옷이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불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빌어먹을 저런 놈들이 뭐 때문에 불을 쬐단 말이야. 망할 놈의 주교는 그 많은 물방앗간이 뭐 때문에 필요하고. 그는 불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물방앗간 주인인 주교를 싸잡아 욕했다. 그런데 저놈들은 대체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나무단이 타는 걸 보고 있나?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사람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렇게 그는 혼자 독백하는 버릇이 있었다. 극시를 쓰면서 생긴 버릇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단지 불을 쬐거나 나무단이 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 아가씨의 춤을 보고 있었다. 춤을 추고 있는 아가씨는 무척 날씬한 몸매에 얼굴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웠다. 사람들은 그녀가 갓 짠 젖처럼 뽀얗게 빛나는 팔을 가냘픈 허리에 올려놓고 사뿐사뿐 발끝을 올릴 때마다 탄성을 질렀다. 그녀는 낡은 페르시아 양탄자 위에서 빙그르르 돌다 사람들의 멍한 눈길에 그 검고 커다란 눈동자를 맞추곤 했다.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다 그녀의 춤 동작과 함께 일렁거리곤 했다. 저건 물 도마뱀이로군. 아니면 요정인가? 그것도 아니면 여신이거나 바카스의 신의 무녀일 거야. 그랭구아르는 그녀를 보며 중얼거렸다. 그때 그녀의 따내린 머리가 풀리면서 달고 있던 노란 구리새 조각이 굴러 떨어졌다. 뭐야, 집시였잖아. 그는 실망하여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도취된 채 움직일 줄을 몰랐다. 그들 중에서 특히 온 신경을 집중하여 관람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준엄하고 침착한 표정으로 그녀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 눈에는 타오르는 젊음과 정열이 깃들어 있었다. 나이는 35살 정도로 보였다. 그러나 머리는 이미 상당히 벗겨져 있었으며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이윽고 아가씨가 춤을 멈췄다.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찰리! 그녀는 약간 숨이 찼지만 낭낭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그때까지 양탄자 한 귀퉁이에 앉아있던 염소가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금빛 뿔과 금빛 발에 금빛 목걸이를 한 염소였다. 그녀가 방울 달린 조그만 북을 염소 앞에 디밀었다. 지금이 몇 월이지? 그녀가 염소에게 물었다. 그러자 염소는 앞발을 들어 북을 한번 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오늘은 며칠이지? 그녀는 북을 돌리며 다시 물었다. 그러자 염소는 발을 들어 북을 6번 울렸다. 지금 몇 시지? 그녀의 물음에 염소는 다시 발을 들어 북을 7번 쳤다. 그와 동시에 광장의 큰 시계가 7시를 알리는 종을 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감탄에 마지 않았다. 이건 마술이야.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던 대머리 사나이가 말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동시에 터져나온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찰리, 성축절에 기마대장 기샤르 그랑나리는 어떻게 하지? 이어지는 물음에 찰리는 앞발을 들더니 매 울면서 점잖게 걷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구경꾼들은 일제히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교회 법정 검사인 자크 샤르몰리 나리는 어떻게 설교하지? 그녀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용기를 얻어 다시 큰 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찰리는 엉덩이를 깔고 앉아 매 울면서 앞발을 흔들어대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다시 폭소를 터뜨리며 더욱 큰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런 모독이 있다니! 대머리 사내가 다시 소리쳤다. 어머, 또 그 아저씨네? 집시 아가씨는 아랫입술을 쑥 내밀어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그리곤 얼른 일어나 방울 달린 북을 사람들 앞으로 내밀었다. 사람들은 그 북 안에 동전을 던져 넣었다. 북은 그랭구아르 쪽에도 내밀어졌다. 그는 얼떨결에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었다. 그러자 그 아리따운 집시 아가씨가 걸음을 멈추어 섰다. 그러나 그의 호주머니에는 돈이 있을 리 만무였다. 그랭구아르는 등에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아가씨는 아주 해맑은 눈동자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때 뜻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 그를 도왔다. 이 보헤미아의 메뚜기야! 썩 꺼져버려! 느닷없는 고함 소리는 공장의 컴컴한 구석에서 터져나왔다. 아가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것은 대머리 사나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거칠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분명 여자의 소리였다. 와, 투르 롤랑탑에 사는 노파다. 저 노파가 저녁을 못 얻어먹었나? 왜 저렇게 으르렁대는 거야? 우리 시에서 내준 음식 중에 남은 게 있으면 갖다 주자. 구경꾼들 사이에 아이들이 나서서 소리쳤다. 그들은 말하는 동시에 곧장 기둥집 쪽으로 몰려갔다. 그랭구아르는 얼른 그들의 뒤를 쫓았다.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도 저녁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가 기둥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이들이 모든 것을 휩쓸어간 뒤였던 것이다. 그는 오래전에 이미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주피터가 인간을 창조할 때 그는 분명히 심술이 난 상태였을 것이라고. 따라서 인간의 고귀한 철학을 본능에 얽매이도록 했을 것이라고. 특히 그날 그는 자신의 창자에서 울리는 배고픔의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생각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저녁을 굶었다는 것보다 더욱 서글픈 것은 잘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가 우울한 사색에 빠져있는 동안 집시 아가씨의 노래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용모만큼 아름다웠다. 아주 경쾌하고 맑은 소리였다. 곡의 높낮이에 따라 그녀의 젖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러나 노랫말은 그랭구아르가 모르는 언어였다. 노랫말과는 달리 그녀의 표정이 명랑하고 즐거운 것으로 보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녀 자신도 노랫말의 뜻을 모르는 듯 했다. 그들은 기둥 속에서 귀한 상자를 찾아내었네. 그 안에는 무서운 무기가 있었네. 아라비아 기사들조차
꼼짝 못할 정도로 강한 칼과 강철 화살들이. 그랭구아르는 그녀의 노래를 듣고 있는 동안 모든 시름을 잊어버렸다. 배고픔도 추위도 그녀의 노랫소리에 숨어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마치 백조처럼 그의 가슴을 헤엄치고 다녔다. 그러나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병력과도 같은 노파의 고함 소리가 다시 아가씨의 노래를 중단시키고 만 것이었다. 아가리야, 닥치지 못해! 이 지옥의 매미야! 노파는 여전히 광장의 구석에서 소리쳤다. 아가씨는 부르던 노래를 멈추고 말았다. 빌어먹을 늙은이가 바이올린을 부숴버리다니. 그랭구아르는 길을 막고 소리쳤다. 대저라! 망할 놈의 늙은이야! 죽여버려! 다른 사람들도 노파를 향해 소리질렀다. 만약 그때 광인 교황의 행렬이 아니었다면 그 노파는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재판소를 떠났던 행렬은 온 거리를 휩쓰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불어났다. 그들 중에는 파리의 모든 불량배들과 도둑놈들, 불황자들이 섞여 있었다. 그들의 한가운데는 서기단의 임원들이 들것을 메고 있었다. 그 들것에는 그날 광인 교황으로 뽑힌 카지모도가 누더기 법의를 입고 지팡이를 집은 채 앉아 있었다. 광장에 도착한 카지모도는 자랑스러움과 행복함에 취한 듯 했다. 이제까지는 혐오와 경멸로 자신의 육신을 저주했으나 그날만큼은 그 외모로 인해 교황처럼 떠받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그 추종자들이 병신과 미치광이들과 도둑과 비렁뱅이인들 무슨 상관이랴. 그는 모든 야유를 환호로 우롱을 존경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야유와 우롱에는 약간의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카지모도가 비록 꼬추일망정 강했으며 절름발이일망정 날쌔으며 기머거리에 애꾸눈일망정 거칠었기 때문이었다. 카지모도 일행은 기둥집 앞을 지나 의기양양하게 광장 가운데로 들어섰다. 카지모도는 반쯤 도취된 상태에서 자신의 백성을 굽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나이가 튀어나와 카지모도의 손에서 강인 교황의 표지인 나무지팡이를 빼앗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잠시 멍해 있었다. 그 대담한 인물은 다름 아닌 대머리 사나이였다. 그는 성직자의 옷을 입고 있었다. 아니, 저분은 동클로드 플로로 부지교님이 아니냐? 그런데 저분이 어쩌자고 저러시는 걸까? 그랭구아르는 깜짝 놀라 외쳤다. 동시에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카지모도가 들것에서 뛰어내린 것이었다. 그러나 예상외로 카지모도는 부주교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곤 고개를 수그린 채 두 손을 마주잡았다. 부주교는 그의 머리에서 관을 벗겨내고 지팡이를 부러뜨렸다. 그리고 그 번쩍거리는 법의를 찢어버렸다. 부주교는 카지모도의 억센 어깨를 사정없이 잡아 흔들어 일으켜 세웠다. 따라오라는 뜻이었다. 그러자 카지모도는 공손한 태도로 일어나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도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 중 몇몇이 곧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의 교황을 지키려고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카지모도가 무지막지한 주먹을 휘두르며 그들을 막았다. 그리곤 성난 사자처럼 이빨을 갈며 사람들을 쏘아보았다. 그러는 사이에 부주교는 엄한 태도로 앞으로 나아갔다. 카지모도는 급히 사람들을 밀치며 부주교에게 길을 터주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들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사람들을 휘둘러 보았다. 그런 그의 서슬에 아무도 그들을 따를 수가 없었다. 4. 집시 아가씨는 염소와 함께 쿠델르리 거리로 가고 있었다. 그랭구아르는 집시 아가씨의 뒤를 따랐다. 이 가난한 파리의 철학자는 그러는 것이 철학적 사색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막무가내로 움직여졌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그랭구아르가 좋아하는 자유라는 것의 한 종류일지도 몰랐다. 만일 그가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면 필히 고전주의자와 낭만주의자의 중간쯤의 인물로 평가받을 것이다. 특히 어디서 자야 할지 모를 경우에는 그와 같이 행인의, 특히 여자 행인의 뒤를 쫓는 것은 썩 좋은 방법이었다. 저 여자도 잘 데가 없는 게 틀림없군. 하지만 보헤미아의 여자들은 인정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는 작고 섬세한 두 개의 발로 종종 걸음을 치고 있는 아가씨를 보면서 중얼거렸다. 어느덧 거리는 완전히 어두워져 인적이 뜸해진 상태였다. 소등을 알리는 종소리도 이미 울린 터여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조차 없었다. 그랭구아르는 아가씨의 뒤를 따라 옛날의 생진호상 묘지 주변에 있는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로서는 처음 와보는 거리였다. 하지만 아가씨는 익히 알고 있다는 듯이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얼마 후부터 아가씨는 그의 존재를 눈치챈 듯 했다. 가다가 갑자기 뒤돌아보거나 발걸음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길로 그를 훑어보는 것이었다. 그는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 걷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길모퉁이에서 그녀가 먼저 돌아선 순간이었다. 곧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깜짝 놀라 달려갔다. 거리는 깜깜했다. 그러나 마침 길모퉁이에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을 비추는 햇불이 있어서 그는 집시 아가씨가 웬 남자들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남자들은 2명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애를 썼다. 그 밑에서 가엾은 염소가 질겁을 한 채 매매 울어댔다. 여보시오, 왜들 그러는 거요? 그랭구아르가 용감하게 소리 지르며 달려갔다. 그러자 남자들 중에 한 명이 그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그는 바로 천만 뜻밖으로 카지모도였다. 카지모도는 대뜸 그랭구아르를 후려갈겼다. 그랭구아르는 한 주먹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 카지모도는 다시 그를 안아들더니 멀찍이 내던졌다. 그러더니 축 늘어져 있는 아가씨를 안고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의 공범자가 그 뒤를 따랐고 다시 염소가 그들의 뒤를 쫓았다. 살려주세요! 집시 아가씨가 안타깝게 외쳤다. 바로 그때였다. 그 여자를 내려놓아! 내거리에서 튀어나온 기병 하나가 병력같이 외쳤다. 그의 손에는 장검이 들려져 있었다. 친히 헌병대에 속해 있는 중대장이었다. 그 뒤로 10대 명의 헌병들이 나타났다. 중대장은 카지모도의 팔에서 아가씨를 빼내 자신의 말 위에 앉혔다. 카지모도는 그 부하들에 의해 바로 체포되어 꽁꽁 묶였다. 그러는 사이에 카지모도는 입에서 거품을 뿜으며 발버둥을 쳤다. 집시 아가씨는 기병대장의 안장 위에서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양손을 기병대장의 어깨에 올려놓은 채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훌륭한 나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베비스 드 샤토베르 중대장이라고 합니다. 미인 아가씨.
베풀어 주신 은혜에 무엇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공손히 인사를 한 뒤 말에서 내려섰다. 그리곤 페비스 중대장이 코스염을 쓰다듬는 사이에 바로 골목 사이로 빠져나갔다. 제기랄, 저런 병신보다는 저 계집을 잡았더라면 좋았을걸. 페비스 중대장은 아쉬운 듯 말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미 꾀꼬리는 날아가고 두더지만 남은걸요. 헌병 하나가 대꾸했다. 5. 그랭구아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집시 아가씨와 염소도 기병대장도 완전히 사라진 뒤였다. 망할 놈의 꼽추 같으니라고. 그는 차가운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워낙 무지막지한 주먹에 얻어맞은 터라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잠깐 그대로 있기로 했다. 길바닥은 질퍽거렸고 고약한 냄새가 수증기를 따라 피어오르고 있었다. 파리의 거리는 참으로 고약한 악취를 풍겼다. 그랭구아르는 길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조금 전에 납치 장면을 다시 생각했다. 카지모도가 집시 아가씨를 납치할 때 그에게는 분명히 공범이 있었다. 언뜻 보았지만 그 공범은 분명히 그레브 광장에서 카지모도를 끌고 갔던 동 클로드 플로로 부지교였다. 그의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으로 해괴한 일이었다. 그토록 준엄하고 냉철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단 말인가. 광장에서는 집시 아가씨가 곤란할 정도로 비난에 맞지 않더니 무슨 속셈으로 그녀를 납치하려 했을까. 진창에 닿아 있는 그랭구아르의 엉덩이는 점점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몸을 움직여 보았지만 엉덩이가 얼어붙었는지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한때의 어린아이들이 그를 발견하고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애들은 밤낮 없이 파리의 거리를 쏘다니는 불황아들이었다. 아이들은 함부로 남학신 소리를 내며 보기에도 더럽고 흉한 가마니를 끌고 오고 있었다. 야, 저기 절물장수 무복영감이 죽어있다. 우리 영감이 깔고 앉던 집방석으로 화토불을 피우자고. 아이들은 가마니를 그랭구아르를 향해 던지며 외쳤다. 그러더니 그중 하나가 한 줌의 집에 불을 붙이는 것이었다. 이러다간 완전히 통구이가 되겠군. 그는 가마니를 벗어던지고 안간힘을 써서 몸을 일으켰다. 와, 절물장수 영감이 살아났다. 아이들은 다시 온 동네 사람이 다 깰 정도로 소란스럽게 남학신 소리를 내며 도망쳐버렸다. 르 지즈 신부의 말에 따르면 그 가마니는 다음날 그 지역의 성직자들에 의해 생트 오포르티느 성당의 보물 박물관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무복 영감으로부터 죽음의 사신을 쫓아낸 위대한 가만이라는 이유여서였다. 그리고 그곳의 성당지기는 1789년까지 무콩세유 거리에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가만이로 꽤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는 것이다. 한편 불구덩이 속에서 벗어난 그랭구아르는 그런 사정은 전혀 짐작하지도 못한 채 정신없이 도망치기에 바빴다. 그는 수없이 걸리고 짓지이고 엎어졌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그는 걸음을 멈추고 우뚝 섰다. 피에르 그랭구아르 선생. 그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당신은 참으로 한심하군. 그까짓 아이들을 두려워하다니. 아이들은 이미 사라져버렸어. 가마니를 남겨놓은 채 말이야. 그 가마니야말로 성모 마리아께서 그대를 위해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것만 있으면 이 밤을 춥지 않게 보낼 수 있지 않은가 말일세. 그는 얼른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러나 워낙 골목이 복잡해서 어디가 어딘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제기를. 그는 막다른 골목에 닿을 때마다 욕을 해댔다.
그리곤 그곳을 빠져나와 다른 골목길을 찾아 헤맸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 좁은 골목 끝에서 불그스름하게 피어오르는 불빛을 발견했다. 오, 저기 있군. 그는 얼른 가마니 쪽으로 달려갔다. 그의 가마니가 어두운 골목길에서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 그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무엇인가 주위에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애벌레처럼 스멀스멀 기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보았다. 어느새 안진뱅이와 절름발이가 곁에 와 있었다. 한 푼 보태줍시오. 기사나리, 빵 한 조각 살 돈만 보태줍시오. 그들은 그가 옆을 지나가자 처량한 소리를 내며 외쳤다. 지옥에나 가, 이놈들아.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러다 갑자기 어떤 생각에 자신의 이마를 쳤는데 바로 아침에 사람들이 연호하던 에스메랄다라는 것이었다. 대체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는 발걸음을 옮기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때 그를 가로막는 것이 있었다. 바로 소경이었다. 한 푼 줍시오. 소경은 지팡이를 짚고 큰 개에 이끌려 걸으며 외쳤다. 내가 무척 자비로운 사람으로 보이는 모양이군. 하지만 이보게, 나는 지난주에 한 벌뿐인 내 셔츠를 팔았다네. 그는 소경에게 등을 돌리며 말했다. 그러나 소경은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걸음을 빨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소경도 지팡이를 휘두르며 그를 쫓아왔다.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와 절름발이도 쫓아오기 시작했다. 한 푼 줍시오. 도와줍시오. 그들은 벌레처럼 기면서도 목발과 지팡이에 의지하면서도 잘 따라왔다. 그랭구아르가 달리면 그들도 달렸고 그가 멈칫하면 그들도 멈칫했다. 그는 정신없이 이 골목 저 골목을 헤매기 시작했다. 골목 여기저기에서 안진뱅이와 애꾸는 곰배파리와 문둥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하실의 환기창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곤 한결같이 그를 향해 아우성을 치며 구걸을 했다. 그는 오던 길을 되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듯 했다. 그들 무리가 뒤를 막고 있는 데다가 처음에 새 거지들이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제 그는 그들에게 떠밀려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곤 마침내 거리의 맨 끝에 다다랐다. 그곳은 널찍한 광장이었다. 여기저기 수천의 불빛이 밤안개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랭구아르는 마침내 그들에게서 벗어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과 동시에 그는 광장의 중심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어딜 가는 거야? 절름발이가 목발을 던져놓고 그를 쫓아오며 외쳤다. 아주 멀쩡한 다리였다. 그러는 동안에 안진뱅이는 두 다리로 일어나 섰고 소경은 그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그랭구아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기적궁이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건 보았소. 그렇다면 구세주는 어디 있소? 그는 주위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하지 않고 음산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그 이름도 유명한 기적궁에 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에 웃음이 나올 수밖에. 경찰관이나 법원 소속의 현병들조차 한번 들어오면 지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린다는 기적궁이 바로 이곳이었다. 암과 같이 파리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는 방탕과 죄악을 퍼뜨리는 곳이었다. 집시나 땡땡이 수도사, 타락한 학생, 무례한들이 몰리고 낮에는 거지와 병신 행세를 하던 사람들이 밤에는 불황당으로 변하는 곳이었다.
당시 파리의 모든 광장이 그러했지만 특히 그곳은 포장도 되지 않은 채 이곳저곳에서 화토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주위엔 한 무리의 거짓대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째질 듯한 웃음소리와 어린애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랭구아르는 흔들리는 불빛 사이로 주위를 살펴보았다. 광장 주위에는 낡은 집들이 빙 둘러져 있었다.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곤 했다. 또 개가 지나가기도 했다. 그랭구아르는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애를 써보았지만 허사였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기괴하고 찌푸린 얼굴들이 겁나기만 했다. 내가 이들 사이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일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놈을 대왕님께 끌고 가자. 그때 무리들 사이에서 커다란 고함 소리가 울려나왔다. 그 말과 동시에 모두들 앞다퉈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건 우리가 잡아온 거야. 처음부터 그를 쫓아왔던 3명의 거지가 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밀쳐냈다. 그리곤 그를 이끌고 광장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었다. 그는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그의 모든 생각을 앗아간 것이었다. 그는 오직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인식했다. 악몽과 같은 안개 속 유령과 같은 인간들, 터무니없이 진행되는 현실들, 그 모든 것은 그가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한편의 극시였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진창이라는 무대를 걷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은 거지들이 아니라 유령이며 그 유령들에 의해 자신은 구세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간 곳은 결코 구세주 앞이 아니었다. 그는 거지들에 의해 술집으로 내동댕이 쳐진 것이다. 사실 기적궁은 술집이라고 할 수 있었다. 피로 물든 불황당들의 술집. 6. 그랭구아르가 끌려간 광장의 중앙에는 훨훨 타오르는 화토불이 있었다. 그 주위에는 낡고 더러운 탁자가 몇 개 흩어져 있었으며 그 탁자들 위에는 포도주와 맥주 항아리가 있었다. 항아리 주위로 불기운과 술기운으로 불쾌해진 얼굴들이 무수히 보였다. 그 중에서 유난히 배가 나온 한 사내가 디룩디룩 살찐 여자를 억센 팔로 껴안고 있었다. 그 옆에서 어떤 사내 하나가 휘파람을 불며 다리에 칭칭 동여매고 있던 붕대를 풀고 그동안 굳어진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다. 또 그 맞은편에서는 곰배파리 하나가 소피와 애기똥풀로 병신분장을 하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한 젊은 사내가 늙은이로부터 간질병 환자 흉내를 교습받고 있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에 여기저기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으며 난잡한 노랫소리도 들려왔다. 또한 서로 욕지거리를 해대며 싸우는가 하면 엉겨부터 한바탕 주먹질을 해대기도 했다. 그 가운데는 어린애들도 섞여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높은 벤치 위에서 다리를 대롱거리며 앉아있거나 초에서 흘러내리는 촛농을 손가락으로 받거나 했다. 오늘 한 거지 손에 이끌려 왔다는 한 아이는 소리를 질러대며 울고 있기도 했다. 불 옆에 있는 커다란 통이에 한 사나이가 앉아 있었다. 그는 거지들로부터 대왕이라고 불리었다. 그러니까 통이 옥자인 셈이었다. 거지들은 그랭구아르를 통 앞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그때까지 마시고 떠들고 욕하던 거지들은 갑자기 소리를 죽이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모자를 벗어라! 그를 붙잡고 있던 거지들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와 동시에 다른 거지가 그의 머리에서 모자를 벗겨냈다.
그 사이 그랭구아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 어떤 놈이냐? 통위에서 왕이 물었다. 그의 말투는 매우 위협적이었으며 거칠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랭구아르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결코 귀에 설지 않은 목소리였던 것이다. 과연 목소리의 주인공은 클로팽 트루유프였다. 바로 오전에 퇴강실에서 적선을 구하며 그의 연극을 망쳐놓았던 거지였다. 비록 지금은 가슴에 왕의 표지를 달고 경찰들이 군중을 몰아세울 때 쓰는 블라유라는 흰 가죽 채찍을 들고 있었지만 그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팔에 났던 상처는 이미 깨끗이 지워진 상태였으며 머리에는 테를 두른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 모자는 왕관과 같은 형태였다. 나리, 아니 카카,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랭구아르는 그를 알아본 순간 한 줄기의 빛이 비치는 느낌이었다. 나리든 카카든 마음대로 부르려무나. 그러나 옹물거리지 말고 빨리 말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름이 뭐냐? 저는 오늘 아침에. 이름을 말하라니까.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는 지금 위대한 군주 앞에 서 있다. 너는 지금부터 나 클로뱅 트루유프 대왕과 저기 머리에 걸레를 두르고 계시는 황색 노인과 저기 갈보를 애무하고 계시는 뚱뚱보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우리 왕국을 침범한 자다. 내가 야바이꾼이나 골고리꾼이나 불거지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말로 도둑놈이나 거지나 떠돌이가 아니라면 벌을 받아야 한다. 어서 내 신분을 밝혀라. 애석하게도 전 그런 명예를 지니지 못했습니다. 전 시니올시다. 그렇다면 넌 교수형에 처하겠다. 선량한 시민 나리여. 그대들이 그대들의 나라에서 그대들 법으로 우리를 다루듯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법으로 그대를 다루리라. 이것이 억울하다면 그것은 완전히 너희들 탓이다. 우리는 때때로 저 포승의 양민들이 찡그리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 자, 친구여, 죽기 전에 저 아가씨들에게 내 누더기를 나눠주거라. 그리고 그들이 술을 마시도록 지갑을 털어주거라. 죽기 전에 종교의식이 필요하다면 저기 저 사발 속에 담긴 석상에 기도하도록 하라. 그것은 우리가 생피에르 성당에서 훔쳐온 것이다. 판결은 무시무시했다. 그러나 그랭구아르는 당황하지 않고 자세를 가다듬었다. 대왕님, 그리고 어르신들, 여러분은 모르고 계십니다. 제 이름은 피에르 그랭구아르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재판소 대강실에서 공연한 연극의 작가입니다. 아, 그런가? 당신이 정말 그 작가란 말이지. 하지만 당신이 오늘 아침에 우리를 실증나게 했다고 해서 교수형을 안 받아도 좋다는 이유가 될까? 그럼 시인이 거짓 틈에 끼어서는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소. 방랑자 이솝이나 호메로스, 또 메리큐리스도 거린이었는데 말이오. 그따위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늘어놓다니. 하지만 어림없다. 당장 목을 내놓아라. 클로팽이 소리쳤다.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는 어떠한 선고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목소리는 때마침 들려온 소음에 파묻혀버리고 말았다. 그 옆에 있던 어느 사내아이가 솥을 긁기 시작하고 한 노파가 화토불에 올려놓은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끓기 시작한 것이었다. 거지 대왕은 2명의 군주들과 잠깐 동안 의논을 했다. 좀 조용히 해!
그는 의논하는 도중에 거짓대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러나 솥을 긁는 아이나 기름을 끓이는 노파는 대왕의 명령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왕은 당장 통에서 뛰어내려와 솥을 걷어차버렸다. 들어라! 거지 대왕은 두덜거리는 노파나 울음보를 터뜨린 아이는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할 수 없다. 어차피 너희 시민들은 우리네 사정에 익숙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당신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우리 배에 들어올 수 있겠나? 물론이죠. 그렇게 하고 말고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감동적인 것이었다. 그럼 소매치기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좋다. 그럼 당신은 우리 왕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네, 왕국의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교수형을 면할 수는 없다. 뭐라고요? 다만 아주 먼 훗날 당할 것이다. 보다 격식을 갖춘 교수대에서 파리시의 비용으로 말이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랭구아르는 다시 감격해서 외쳤다. 저는 이 왕국의 시민이요 소매치기요 거지입니다.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 위대한 대왕이시여. 저는 진작부터 소매치기요 거지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철학자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모든 사물을 포함하며 철학자는 모든 인간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난 단순한 소매치기의 거지가 아니라 살인자다. 그 점을 명심해라. 그래, 넌 거지가 되겠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되겠다고 전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정 되겠다면 먼저 알량한 선심을 버려라. 선심이란 천국에 갈 때 외엔 쓸데없는 것이다. 천국이란 현실과 다른 곳이다. 우선 저 마네킹의 주머니를 뒤져봐라. 쓸모있는 인물인지 확인해봐야겠다. 대왕의 말이 끝나자마자 몇몇 거지들이 말뚝을 2개 가져왔다. 말뚝의 아래쪽엔 각각 주걱 모양으로 생긴 뼈대가 2개씩 달려 있었다. 거지들은 그 뼈대를 버팀목으로 말뚝을 세워놓고 다시 그 사이에 들보를 가로질러 놓았다. 그러자 그것은 썩 그럴듯한 교수대가 되었다. 들보 아래에는 밧줄까지 매달려 있었다. 어쩌자는 걸까? 그랭구아르는 적잖이 걱정이 되었다. 거지들은 밧줄에 마네킹을 매달아 놓았다. 마네킹은 허수아비로서 빨간 옷을 걸치고 있었으며 그 옷에는 무수한 방울들이 매달려 있었다. 저 위로 올라가라. 클로팽은 마네킹 아래에 놓인 의자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저렇게 흔들리는 의자로 말입니까? 목뼈가 부러지겠는데요. 올라가. 클로팽은 다시 명령했다. 그랭구아르는 할 수 없이 의자 위로 올라갔다. 자, 이젠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에 감고 발끝으로 서라. 대왕님, 대왕님께서는 제가 다치는 꼴을 보고 싶으신 겁니까? 자넨 너무 말이 많군. 한마디로 말하면 왼쪽 발끝으로 서서 마네킹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란 말이야. 방울 소리가 나지 않게 지갑을 꺼내면 거지가 될 수 있으며 우린 널 여드레 동안 두들겨 팰 것이다. 만약 방울 소리가 난다면 그럼 당장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다. 대왕님, 전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울 소리를 내면 교수형이요, 안 내면 구타라뇨. 구타란 몸뚱이를 단련시키기 위한 거다.
그래야만 위대한 거지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 빨리 마네킹의 주머니를 뒤져라.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방울 소리가 나면 너는 마네킹 대신 그 자리에 매달릴 것이다. 두목의 말에 떼거리들은 교수대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리곤 잔인하게 웃어댔다. 그 웃음소리에 그랭구아르는 심한 두려움을 느꼈다. 내 목숨이 저 방울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방울에 달려있다니. 그는 마네킹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더 이상 피하거나 지연시킬 방법이 없었다. 그는 각오를 다지고 오른쪽 다리로 왼쪽 다리를 감았다. 그리곤 왼쪽 발끝으로 서서 손을 뻗었다. 그러나 마네킹에 그의 손이 닿는 순간 다리가 3개밖에 없는 의자가 비틀거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마네킹을 붙잡았다. 그러자 마네킹은 말뚝 사이에서 빙그르르 돌았다.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방울이 그의 운명을 가르는 소리를 내었다. 이제 죽었구나. 그는 땅바닥으로 떨어져 얼굴을 박았다. 그의 머리 위로 거지들의 악마 같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자를 일으켜 목을 달아라. 거지 대왕의 명령에 따라 마네킹이 내려지고 그가 의자 위에 올려졌다. 클로팽이 다가와 그의 목에 밧줄을 걸었다. 안녕. 이제 당신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 벨비뉴 레트알, 들보 위로 올라가라. 클로팽이 한 거지에게 소리쳤다. 한 거대한 거지가 잽싸게 들보 위로 올라갔다. 나머지는 모두 악마 같은 웃음을 짓고 있었다. 내가 손바닥을 치면 앙드리 루즈는 즉시 의자를 무릎으로 차버려라. 그리고 프랑수와 샹트, 너는 저 녀석의 2발에 매달려라. 벨비뉴, 너는 어깨 위로 뛰어내리고 모두 동시에 해야 한다. 클로팽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그러더니 자신은 포도넝쿨 몇 가지를 발끝으로 밀어 불 속에 던져 넣었다. 그 순간 그랭구아르의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다. 다들 준비됐나? 클로팽은 큰 소리로 물었다. 그리곤 손뼉을 치려고 손을 쳐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라도 떠오른 듯 잠시 멈칫했다. 참, 깜빡 잊은 게 있다. 우린 관습상 사내의 목을 매달기 전에 그를 갖고 싶은 계집이 있는지 알아보지 않았나? 이봐, 이게 마지막 기회다. 거지 계집애와 결혼하든지 밧줄과 결혼하든지 말이야. 클로팽의 말에 의심할 독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영국의 옛 율법에 적혀있는 바이다. 여자들아, 너희들 중에 이 떨거지를 갖고 싶은 환양년이 있느냐? 어이, 콜레트 샤노르, 엘리자베스 트루백, 시모느 조드이느, 라 롱그, 미셸 주나유, 마리 피에드유, 롱 조레유, 마트리느 지로루, 이라보 티에리, 한번 와서 보라고. 클로뱅은 다시 통 위에 올라가 소리쳤다. 그랭구아르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가 채 숨을 다 쉬기도 전에 거지 계집애들은 도리지를 치는 것이었다. 차라리 목을 매달아요. 그럼 여기 있는 여자들이 죄다 즐거워할 테니까. 몇몇 계집애들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다 그 중에서도 3 여자가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먼저 그랭구아르의 냄새를 맡았다. 첫 번째 여자는 얼굴이 네모지고 무척 뚱뚱했다. 그녀는 그랭구아르의 옷차림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낯을 찡그리곤 뒤로 물러섰다. 두 번째 여자는 몹시 늙은 여자로
기적궁에서조차 주물로 유명했다. 그녀는 그랭구아르 주위를 돌았다. 그는 혹시라도 그녀가 자신을 갖겠다고 할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만도 못했다. 너무 말라 빠졌군. 늙은이는 입속으로 중얼거리더니 무리 속으로 사라졌다. 세 번째 여자는 꽤 젊었으며 얼굴도 밉지 않았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는 나직하게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러나 그녀는 측은한 듯 보더니 한참 망설이기만 했다. 교무롱그가 나를 때릴 거야. 그녀가 돌아서며 말했다. 그의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진 것이었다. 클로펜이 통 위에서 일어섰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렇다면 할 수 없군. 자, 다시 센다. 하나, 둘, 셋. 그는 경매장 집달간의 흉내를 내며 소리쳤다. 그리곤 교수대 쪽으로 돌아서더니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자 사형 집행자들이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랭구아르는 온몸이 오그라드는 느낌이었다. 그때 갑자기 떼거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라 에스메랄다다! 라 에스메랄다! 떼거리들은 일시에 일어나 소리쳤다. 이제 그들은 그랭구아르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랭구아르는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양옆으로 늘어선 떼거리들 사이로 눈부신 한 아가씨가 오고 있었다. 바로 그레브 광장에서 춤을 추던 집시 아가씨였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기적궁에서까지 명성을 떨쳤다. 남녀 패거리들은 양옆으로 늘어선 채 그녀가 가까이 오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담았다. 에스메랄다는 사뿐히 걸어서 그랭구아르 옆으로 갔다. 염소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이 남자의 목을 매다시려고요? 그녀가 클로팽에게 물었다. 내가 저 녀석을 남편으로 삼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클로팽의 빈정거림에 에스메랄다는 입술을 비죽거렸다. 좋아요. 그렇다면 제가 갖겠어요. 그녀는 맑은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했다. 그 순간 그랭구아르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거지들은 당장 그의 목에서 줄을 풀고 의자에서 내려오도록 했다. 늙은 군주는 찰흙 항아리를 가져왔다. 에스메랄다는 그것을 그랭구아르에게 건넸다. 이걸 던지세요. 에스메랄다의 말에 그랭구아르는 항아리를 힘껏 던졌다. 항아리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동시에 네 조각이 났다. 형제여, 이제 이 여자는 내 아내다. 그리고 누이여, 이 남자는 내 남편이다. 군주가 그들의 이마에 손을 올려놓고 말했다. 7. 잠시 후 그랭구아르는 천장이 낮은 방 안에서 어여쁜 아가씨와 마주 앉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동화 속에 나오는 왕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토록 어여쁜 아가씨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될 줄이야. 그것은 정말 몇 시간, 아니 몇십 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 그런 그와는 달리 에스메랄다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도무지 신방에 든 신부 같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방안을 오락가락하면서 염소에게 말을 걸거나 다시 의자에 앉곤 했다. 라 에스메랄다가 바로 이 아가씨라니. 대단하면서도 하찮은 존재. 오늘 아침 내 연극에서 마지막으로 타격을 가한 거리의 무희. 그러나 오늘 저녁에 내 목숨을 건진 여자. 참으로 아름답구나. 나를 구해준 것을 보면 틀림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겠지. 그는 감격에 벅차 에스메랄다에게 다가갔다. 그의 표정에는 사랑과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왜 이러는 거예요?
그걸 내게 묻는 거요? 사랑스러운 에스메랄다? 그랭구아르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정겨움이 동시에 배어 있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무슨 말씀이라뇨? 난 당신 것이고 당신은 내 것이 아닌가요?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감아 안으며 말했다. 동시에 다른 한 손은 그녀의 옷을 벗겨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를 힘껏 밀쳐내더니 방 한쪽 구석으로 달아나는 것이었다. 어느새 손에는 조그만 칼이 들려 있었다. 그리곤 얼굴을 사과처럼 붉히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그를 노려보았다. 염소도 금빛 불을 그랭구아르에게 들이댔다. 당신은 참으로 뻔뻔스러운 사람이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은 절 남편으로 삼지 않았던가요? 그거야 당신이 교수대에 매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럼 당신은 단지 나를 살려내겠다는 뜻에서 결혼을 했다는 말인가요? 그럼 별다른 뜻이 있는 줄 아셨어요? 에스메랄다는 여전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 채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타협합시다. 난 당신이 시작나리의 금지령을 무시하고 단도를 들었다고 해서 소송을 하진 않겠소. 당신도 알고 있을 거요. 일주일 전에 로엘 레스크립뱅이 단검을 휴대한 죄로 파리 주하로 10솔의 벌금을 냈다는 걸 말이오. 아무튼 난 당신 허락 없이는 당신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이오. 시인이라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소. 이제 저녁밥을 좀 주시오. 그랭구아르의 말에 에스메랄다는 대뜸 입술을 삐죽거렸다. 머리를 쳐들곤 깔깔 웃기도 했다. 그 사이에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단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멍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에스메랄다는 식탁에 검은 빵 한 덩어리와 비계 한 조각, 시들은 사과 몇 개, 맥주 한 병을 갖다 놓았다. 그랭구아르는 음식을 보자마자 당장 달려들었다. 에스메랄다는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혼자 미소 짓거나 염소를 쓰다듬기도 했다. 촛불이 그들의 모습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당신은 안 드시겠소? 사과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는 비로소 물었다. 그녀는 머리를 저었다. 그녀는 줄곧 무슨 생각엔가 잠겨 있었다. 손은 여전히 염소를 쓰다듬고 있었지만 눈은 천장을 향해 있었다. 그랭구아르는 그녀를 자세히 뜯어보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녀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녀의 공상을 깨트린 것은 염소였다. 염소가 그녀의 손바닥을 핥으며 울어댄 것이었다. 찰리, 배고파? 그녀는 빵을 잘게 뜯어서 염소에게 내밀었다. 염소는 그녀의 손바닥에 있는 빵 조각을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남편으로 삼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는 그녀가 다시 공상에 빠져들기 전에 얼른 말을 꺼냈다. 네. 애인으로는요? 그것도 싫어요. 그녀는 입술을 삐죽이곤 분명하게 말했다. 친구로는요? 그건 상관없겠죠. 우정이 뭔지 아세요? 온누이가 되는 것. 두 마음이 서로 얽히지 않고 마주 닿는 것이죠. 그럼 사랑은요? 사랑이란 말에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건 둘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섞이는 거요. 그렇게 말했을 때 그녀의 아름다움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녀의 장밋빛 입술은 살포시 벌어졌고 흰 이마는 은은하게 빛났다. 또한 밑으로 내리깐 속눈썹은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 마치 라파엘의 성모상을 연상시키게 했다. 그럼 당신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랭구아르는 질문을 계속했다.
남자가 되어야 해요. 난 남자가 아니던가요? 제가 말하는 남자란 머리에 투구를 쓰고 손에는 칼을 쥐었으며 뒤꿈치엔 금박차를 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말이 없는 남자는 남자도 아니라는 뜻이군. 혹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요? 그건 곧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소. 난 도저히 안 되겠소. 난 날 지켜줄 사람을 사랑할 거예요. 에스메랄다의 말에 그는 가슴이 뜨끔했다. 바로 2시간 전에 그는 분명히 위기에 빠진 그녀를 구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용서해요. 그런데 어떻게 카지모도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거요? 아, 끔찍한 꼽주 자식. 그녀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참으로 끔찍한 놈이죠. 그런데 그놈이 왜 당신들을 쫓은 거요? 당신도 내 뒤를 쫓았잖아요. 왜죠? 글쎄요. 그는 피식 웃고 말았다. 그녀도 빙긋 웃어 보였다. 염소가 참 예쁘게 생겼군요. 제 동생이에요. 사람들은 당신을 왜 에스메랄다라고 부르죠? 모르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러더니 목에 걸고 있던 작은 주머니를 가슴에서 꺼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초록빛 명주로 된 주머니로 가운데에는 굵은 유리 세공품이 박혀 있었다. 이것 때문인지도 모르죠. 에스메랄다는 주머니를 보이며 말했다. 그러나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얼른 뒤로 물러나는 것이었다. 만지면 안 돼요. 이건 부적이에요. 만지면 부정 탈지도 몰라요. 어디서 난 건데요? 모르겠어요. 그녀는 부적을 다시 가슴 속으로 넣었다. 라 에스메랄다는 어느 나라 말인가요? 이집트 말일 거예요. 그럼 당신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군요. 몰라요. 부모님이 안 계신가 보죠? 그녀는 대답 대신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진 세라오, 우리 어머니도 세라오. 난 거룻배 없이도 물을 건너요. 돛담배 없이도 건너요. 프랑스엔 몇 살 때 오셨나요? 아주 어릴 때요. 파리에는요? 작년에요. 우리들이 파팔 성문으로 들어설 때 갈대 꾀꼬리가 날아가는 걸 보았어요. 전 그걸 보고 올겨울은 지독히 춥겠구나 생각했죠. 맞아요. 난 겨울 내내 손을 호호 불며 지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노인은 누구죠? 우리 부족의 어른이세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을 진행시킨 거군요. 아무리 그래도 전 당신 이름조차 몰라요. 그녀는 버릇처럼 다시 입술을 삐죽거렸다. 내 이름은 피에르 그랭구아르요.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하지만 난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름도 알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난 화내지 않아요. 어차피 당신은 날 사랑할 테니. 당신 얘기를 들었으니 내 얘기도 하겠소. 난 고네스 공증인 사무소에 소속돼 있는 징세 청부인의 아들이오. 20년 전쯤에 파리가 포위되었을 때 우리 아버진 부르고뉴 군사들에게 목절려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피카푸디 군사들의 칼에 찔려 돌아가셨소. 그때 내 나이 6살이었소. 그때부터 16살까지 난 과일 장수가 던져주는 자두나 빵 장수가 던져주는 빵껍질로 살았소. 겨울엔 상스 대주교관의 현관 아래서 햇볕을 쬐었지요. 그렇게 지내다 16이 돼서야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소. 처음엔 군에 들어가 보았소. 그러나 난 그렇게 용감하지 못했소. 다음에는 수도사가 되어 보았지만 거기서는 신앙심이 깊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오.
더구나 술도 잘 못 마시는 것이었소. 그러다 난 내가 선생이 될 소질이 많다는 걸 깨달았소. 그러나 난 글을 읽을 줄 몰랐소. 그래서 난 시인이 된 거요. 시인이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직업이고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보다 나은 직업이라고 생각한 거요. 그런데 다행히도 어느 날 난 노트르담의 부주교인 동 클로드 플로로를 만났소. 그분은 내게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소. 라틴어와 스콜라 철학과 신학을 말이오. 또 음률학과 연금술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소. 어떻소? 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시시한 신랑감이 아니오. 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고개도 알고 있소. 그걸 당신 염소에게 가르쳐 주겠소. 가령 매니의 다리를 건너는 행인들에게 물을 튀기는 물방앗간 주인인 파리의 주교를 흉내내는 집 같은 거 말이오. 그 연극은 많은 주화를 끌어모을 것이오. 앞으로 난 뭐든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오. 우리가 부부가 될 것인지 남매가 될 것인지도 당신 뜻에 따르겠소. 그랭구아르가 장강설을 늘어놓는 동안 에스메랄다는 방바닥만 보고 있었다. 그러다 그의 말이 다 끝나자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페비스란 무슨 뜻이에요? 그녀의 질문은 그의 장강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태양이라는 뜻의 라틴어요. 그는 자신의 박식을 과시하듯 말했다. 태양. 또한 활을 잘 쏘는 신의 이름이었소. 그 신은 아주 잘생겼다고 하오. 신이라고요? 그녀는 감탄하여 부르짖었다. 그때 그녀의 팔자 하나가 풀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그것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그러나 다시 허리를 폈을 때는 이미 에스메랄다가 염소와 함께 방을 나간 뒤였다. 무정하기도 하지. 신랑을 홀로 남겨놓고 가다니. 그랭구아르는 방을 둘러보았다. 홀로 남겨진 신랑을 위해 방 안에는 긴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곳으로 올라가 몸을 눕혔다. 참으로 서글픈 첫날 밤이구나. 비록 항아리를 깨뜨리는 촌스러운 시기였어도 결혼식은 결혼식인데. 그는 몸을 뒤척이며 중얼거렸다.